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788쪽 제2장이죠.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회변화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서 나와 있죠. 여기는 사실 대단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쪽쪽 읽어나가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기와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자아 정체성의 의미.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나는 누구야? 이겁니다. 그거 하나 밑줄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누가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늘 나는 누구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해서 내 자신이 답을 빼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멋지게 확립하는 길입니다. 예. 동그라미 2번 내용, 이건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서 나와 있죠. 여기도 뭐 쭉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생물적 더불어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파악한다.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 고정어 밑줄. 자기 자신을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으로 인식한다. 그거 밑줄. 2번에 가겠습니다. 구성원에 부여되는 사회적 도덕 책임을 수용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한다. 도덕적 책임을 수용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거 밑줄. 세 번째, 자신에 대한 타인의 역할 기대가 담긴 객체로서의 자아와 스스로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서로 맞춰가면서 생겨난다. 객체로서의 자아 밑줄, 주체로서의 자아 밑줄. 그 두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조화.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객체로서의 자아는 지금 읽어봤습니다만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로서의 자아는 내가 뭐가 되겠다는 내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겸비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너 법대 가라. 나는 법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법대로 가서 법대 갔다 가서 결국 대학 4년을 허비하고서 다시 또 대학을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기대도 부응시키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같이 겸비를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로 3번을 갑니다. 자아 정체성의 기능. 자, 여기도 여러분 편하게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정되게 통합하고 타인과의 친밀성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허주의 태도를 지니고 개인의 삶과 가정, 사회, 국가에도 심대한 재앙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로 3번 갑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자, 요거는 좀 중요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정말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 때 건강을 다져놓으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주관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요 싸잡아서 밑줄. 또 그래서 한번 부모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면서도 내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는 또 부모한테 의존한다고 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싸잡아서 밑줄. 양면성이 있다는 독립고전의 양면성.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89쪽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은 자, 밑줄 부탁드릴까요? 지속적인 노력. 누가 해야 됩니까? 내 개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사회, 국가의 조건이나 풍토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 현대정보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 나와 있죠. 어쨌거나 뭐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형성하는데 오늘날의 그 현대 상황이 나가는 정보사회,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사회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첫째, 가상공간의 특징이 나와 있죠. 의미. 인터넷이나 PC통신 등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다량의 정보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비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죠. 가상공간. 그래서 이 가상공간의 특징, 요 기억 밑줄 부탁합니다. 물리적인 제한이 없다 밑줄. 또 니은 육체적 신호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밑줄. 뭐 소위 아바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서 2번 가상공간의 긍정적 측면이 있죠.
가로 3번은 부정적 측면이죠. 요거 구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 어느 정도의 자유평등이 보장된다. 뭐 그 정도 밑줄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눈여겨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가상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통한 분석, 판단, 비판, 비평, 비판과 평가입니다. 협조 등의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상호간의 감성적 동질감을 요구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부정적 측면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1번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 밑줄 하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가상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합된 자아 정체성 형성을 또 방해한다 밑줄.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죠. 다양한 자기 표현이 가능하고 부유하는 정체성 형성, 부유. 떠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다 밑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한번 타인의 실제의 존재가 부정되는 공간에서 객관적 모습 파악을 하기가 대단히 또 어렵다는 얘기죠. 싸잡아서 밑줄 하시고요. 자, 3번에 들어가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죠.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서 여러분 에릭슨이라고 하는 양반 그 이름 밑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 형성이 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부탁드립니다. 노력 여해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에릭슨이가 강조한 겁니다. 그만큼 자아 정체성 이거 확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이 양반이 표현한 겁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보시니까 790쪽이죠. 자아 정체성 형성의 유형들, 성공한 유형, 혼미한 유형, 유해한 유형, 의지, 상실의 유형이 나와 있죠. 요거 여러분 별표 표시해야 됩니다. 예, 자아 정체성의 유형들. 이 성공한 유형, 그 다음에 혼미한 유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유해한 유형, 그 다음에 의지, 상실이라고 하는 요 네 덩어리의 자아 정체성 형성의 유형들이 있는 겁니다. 요 각각을 포인트를 찔러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유형은 나는 누구야? 이걸 밑줄 해야 됩니다. 그 해답을 내가 해서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자기의 합당한 진로를 발견한 청소년들로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고 매사에 의욕적이고 후반부 밑줄 할까요? 매사에 의욕적이면서 목표의식이 뚜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한 유형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혼미한 유형을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다 읽으면 곱습니다. 핵심만 얘기할까요? 세 번째 줄 끝머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될 때는 되라 하시기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싫다. 그거 밑줄. 아, 좋은 게 좋은 게요, 뭘. 아이, 절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 이 무책임한 행동. 이게 혼미한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해한 유형. 자, 여기서는 말이죠. 세 번째 줄 보실까요? 세 번째 줄. 중간부터. 아직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거나 잠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밑줄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은 성공한 유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유해한 유형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지요.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유형이 유해한 유형입니다. 그 다음 의지상실의 유형. 자, 여기서는 말이죠. 두 번째 줄 끝머리. 주로, 거기서부터 밑줄해 보세요. 부모 또는 의미 있는 타인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압력과 주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게 바로 의지상실의 유형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혼미한 유형과 의지상실의 유형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해한 유형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성공한 유형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유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타인의 모방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거만 밑줄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 자아 정체성 형성에 유해 나와 있죠. 아까 유해한 유형이라고 하는 그걸 띵크하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이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보세요.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결 조건으로서 심리적 유해를 경험하는 중에 다양한 대안들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고려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후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 유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이거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선거한 유형으로 갈 수 있는 그 전 단계 이 유해한 유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로 4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책의 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목표, 나의 희망 직업, 나의 종교적 신념, 나의 정책 신념, 성 역할에 대한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정체성과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다. 그거 싸잡아서 좀 밑줄에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파트로 갑니다. 현대사회와 청소년 문제인데요. 여기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쫙쫙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먼저 가로 1번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 우리 인격의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육체적 힘은 성인처럼 커지지만 정식 기능은 성인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불어나서 어른처럼 보일 뿐이지 정식의 성성은 아직도 뽀뽀뽀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뽀뽀 친구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유치원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주요 문제들, 가출, 음주, 흡연. 이거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개인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주변의 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니까 이제 79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청소년 자체의 문제로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청소년 노동의 주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이기가 연장이 되면서 청소년기가 사회적 관심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6년, 7년, 8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졸업해봤자 취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화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교육과 훈련 기간이 확대가 됩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연령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청소년기가 연장되면서 당연히 청소년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밑줄 안 해도 되겠죠. 자, 가로 3번 도시화가 청소년 문제에 끼친 영향이 있죠. 바로 도시의 무슨 성? 그렇죠. 익명성입니다. 그런 걸 하나 밑줄에 놔야 되겠죠. 서로 이름을 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나와있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간의 유대나 친근감이 약화되고 비인간화가 이 익명성이 심화되면서 결국 청소년 비행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가서 아이고 친구끼리 좀 사이 지내야지 왜 싸움들 하느냐. 이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말리다가서 말린다고 하다가 또 얻어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로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보세요. 농촌에서의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조직 차원에서 일체감, 애착심이 부족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해체가 되면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셔서 정보사회에서의 청소년 비인간한 문제가 보이죠.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 나와있죠. 현실세계하고 가상세계 간의 운영 법칙 모순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현실세계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가상세계에서 소위 아바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양반들이 자꾸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니은 현실을 가상과 그래서 혼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로 이제 우리 청소년 개인의 문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 국가사회가 정말로 이 미래 국가를 책임져 나갈 이 주인공들을 위해서 정말로 국가가 이 헌신 노력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 비도덕적 문제. 첫째, 정보사회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요인들. 아이고 여러분 이거 밑줄 부탁합니다. 주계 표시하셔야 됩니다. 첫째, 익명성의 유혹에 빠집니다. 밑줄. 무책임한 오해한다. 밑줄. 불건전한 정보의 대량 유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우리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만히 본 정보통신윤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강화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비인간한 비도덕적 문제를 극복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정의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멋지게 몰고 가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가 강화돼야 되겠다. 싸잡아서 밑줄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 3번에 네티즌 윤리 강령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겁니다. 네티즌 윤리 강령 별표 2개 부탁합니다. 보실까요?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티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각각 밑줄에 나가세요.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지성 탄압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모두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바로 네티즌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런 강령까지 만들어서 다짐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796쪽에 왔습니다. 자,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점이 나와 있죠. 자,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점.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서 미성숙한 문화로 보는 관점. 청소년 문화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한다. 경시무시하고 믿죠. 그 다음에 비행의 문화로 보는 관점. 부정적 시각에서 문제시한다는 거. 그거 믿죠. 저항 또는 반문화로 보는 관점. 기성문화를 주류문화로 보고 비주류문화의 청소년 문화는 이에 반하는 밑줄 할까요? 저항과 돌풍으로 보는 입장. 그 다음에 하위문화. 기성세대의 아류문화라고 보는 입장. 아류. 저급한 문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미성숙한 비행의 문화, 저항 또는 반문화, 하위문화. 이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청소년 문화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바로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이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5번을 왕별표로 해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안의 문화로 보는 관점. 대안의 문화. 빨간 걸로 밑줄 호도로 펴놓으시고 청소년 문화를 전혀 새롭고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는 또 하나의 문화다. 새롭고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는 또 하나의 밑줄. 또 기성의 성인 문화와 대등한 문화보다 성인의 문화와 대등한 문화보다 그것도 밑줄.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우리 성인의 문화하고 대등한 문화, 청소년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예. 시어머니 대안의 문화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왕별표 부탁드렸습니다. 2번 청소년 문화의 특징. 자, 여기도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글자만 읽어봅시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입시문화, 소외문화, 감각지향문화, 디지털문화.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 감각적, 철학적 지향문화요. 고급문화는 대중문화의 편식현상이다. 소비성 위주문화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눈여겨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따라서 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느냐? 1번.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의 과제, 숙제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밑줄 부탁합니다. 청소년한테만 문제를 돌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중문화가 잘못되어 있나 없나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 전통문화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검토해다. 밑줄. 가로 2번 갑니다. 청소년, 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기성세대와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와, 여러분, 그거 타이틀 밑줄 하세요. 기성세대와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예, 밑줄 해놓으시고. 그럼 어떻게 노력하냐 보세요. 1번. 청소년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성문화의 차이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싸잡아서 밑줄. 청소년 스스로의 문화적 활동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련해 드려야 되겠지요. 예. 청소년들 갈 데가 있습니까? 넘어오셔서 793쪽입니다. 대중문화가 청소년 문화의 긍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싸잡아서 밑줄. 떡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스스로 청소년 자체 스스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3장으로 오셨는데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입니다. 자, 이 도덕 공동체의 의미 뭡니까? 예, 나보다는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집합적으로 강조하는 그거 밑줄.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내려오겠습니다. 공동체의 성의 필수 요소들. 요거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일정한 지역, 공동체 의식, 소속감, 고소의 사막에 참여, 공동의 가치 규범. 예. 이 공동체 형성의 필수 요소들, 요거 좀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네 덩어리 좀 각각 밑줄에서 띵크 좀 하시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통에서 우리나라 시대별 공동체의 전통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밑줄에 넣었어요. 공동체에 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 삼국시에 둘에 하나 밑줄에 넣었어요. 공동노동 및 공동놀이를 위한 조직이다. 밑줄.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와서 향도라고 하는 건 밑줄. 향리가 중심이 된 군현 단위의 대규모 조직으로서 지역 유령민들의 주도 아래, 지역 유령민, 그 소위 이제 유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께나 쓰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군단이다 하면은 군수, 뭐 서장, 교육감, 교장, 면장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장관들이 주도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하는 현실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가서 동신제 그거 하나 밑줄을 놨어요. 마을 공동의 신화 활동이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의 제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마을 공동체사로 이루어지는 이 제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입니다. 공동, 마을 공동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선시대에 와서 뭐가 있습니까? 향약 하나 밑줄에 놨어요. 우리 민족의 공동의 삶을 나타내는 사례다 말이죠. 이 향약의 4대 덕목이 박산에 있습니다. 4대 덕목. 덕업상군, 관실상규, 예습상규, 환난, 상율이 있죠. 예? 요거 향약의 4대 덕목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 해당하는 거 둘에, 그 다음에 향도, 동신대, 향약 요 네 덩어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95쪽으로 오셨지요. 자, 도덕제 공동체와 공동선에서 자, 여기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가로 1번 도덕 공동체의 정식 토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선을 의미한다. 여러분, 공동체 이퀄 공동선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도덕 공동체의 정식 토대가 될 수 있는 항목들 나와 있죠. 와, 이 타이틀 밑줄부터 간다. 별표 하나 넣으시고요. 첫째, 우리 단권신화와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그거 밑줄. 단권신화 속에서 그 홍익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한다?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모든 인간을 늘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정신이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정의와 우애 싸잡아서 밑줄.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공평한 것, 합법적인 것, 그거 밑줄. 우애가 뭐냐? 각종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후반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게 바로 우애다. 그거 밑줄. 정의와 우애를 누가 주장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군신화에 있는 우리 홍익인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덕 공동체의 정식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가로 3번 개인적 이익과 공동선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1번에 그 관점을 보세요. 기획에 가서 보니까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은 서로 분명히 대립을 합니다. 예? 그러나 공동선은 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디귿에 개인의 이익은 공동선에 참여함으로써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디귿 하나 밑줄에 넣으세요. 개인의 이익은 공동에 참여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다. 사회라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 개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의 입장. 시민사회는 각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 후반부 밑줄부터 갑니다. 상호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자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계약서 할 때 계약의 표현입니다. 상호 계약입니다.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회 계약서, 홉스, 로크, 루소 있잖아요. 예. 홉스를 중요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니은의 사회 계약서의 기본 정신은 각 개인이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하자. 그 밑줄부터 할까요? 각 개인이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하자. 밑줄. 결국 시민정신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면서도 이것도 밑줄 해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플러스 다른 사람의 권익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중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디귿에 사회계약서의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요거 좀 밑줄 부탁합니다. 별도로 축에 표시해 놓으세요. 이미 개인주의화된 인간에게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도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전통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윤리는 개인보다는 뭡니까? 전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윤리를 강조하는 게 우리 전통윤리입니다. 예. 시골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내기 한다 라고 할 때 누가 길거리 걸어갑니다. 예? 모내기 하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모르는 분들도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통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 공동체의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도덕 공동체의 위기, 한국 사회의 도덕 공동체의 위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1, 2번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사회 현실에서 쭉 나와 있고요. 이번에 어느 외국인의 기자의 예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한국인들이 근무치를 내놓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로 놀라고 감동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무질서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놀라 당황했다. 나는 어떤 것이 진짜 한국인들의 모습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주 이 외국인이 잘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9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도덕공세의 위기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밑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 연고정신의 풍조가 또 만연되고 있어요. 너 고향이 어디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혈연지연 이런 공동체 말이죠. 또 도덕공조 위기에서 벗어나는 노력들이 있죠. 과거 우리 새마을운동, 우리나라의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한 멋진 운동 아닙니까? 의식개혁운동, 정의사회구현, 신한국건설, 제2의 건국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다시 한번 도덕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멋진 운동들의 사례다라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도덕공동체의 약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 밑줄 부탁합니다. 도덕공동체의 약한 원인. 자, 굵은 글자들 가로 1번 집단의 기주의 밑줄, 가로 2번 가치존재현상 밑줄, 가로 3번 지역감정 밑줄, 가로 4번 일제감정기의 문화파괴. 사실 요 굵은 글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집단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왜 님비 현상, 핀피 현상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되는 거, 그걸 여러분들 하나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치 정서 형상.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보세요. 정신적 가치는 물적 가치보다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 가치보다 물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게 뒤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말을 하죠. 황금만능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감각주의도 물질적 가치의 활개를 치고 생명가치나 도덕적 가치, 자연의 가치는 약화되는 무슨 현상? 아노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돈도 현상은 결국 물질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헷갈리는 아노미 현상, 가치관을 혼란하는 아노미 현상까지 치닫게 됐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감정, 합력 이유나 근거 없이 혈연지의 얽매이는 현상이다 말이에요. 혈연지의 얽매이는 거 밑줄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똘똘 뭉쳐도 이 전세계 대국들하고 싸워서 이길까 말까 아닙니까? 잘못하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한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 자식들이 우리 문화를 엄청나게 파괴한 거 아닙니까? 지들 잘못도 모르는 반성보다는 그런 놈들이 바로 우리 옆 동네입니다. 오직하면 쪽팔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도덕 공동체 회복에 어려움이 있지요. 자, 여기서 1번의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도덕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이런 경향. 또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이 가족 사회나 불합사회와 같은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 현대의 개방적인 시민사회까지 확대를 못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밀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냉담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에 서유견면에 나타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남아있죠. 탐구정신과 개척정신, 성실과 호연주기, 인간적 상향과 공동의식.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읽어나간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797쪽입니다. 여러분. 도덕공동체의 구현 방향에서 자, 이 도덕공동체 구현의 이상과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나와있죠. 그거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이상사회는 예, 대동사회, 싸잡아서 밑으로 합니다. 동양의 이상은 대동사회. 이 동양에서 이상사회로 주장하는 게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는 공자가 주장한 겁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서 서양의 이상사회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자유평등 박애. 그거 싸잡아서 밑줄여 보세요. 자유평등 박애. 이걸 다 존중하면서 그걸 발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 사회에 억압을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구별 없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밑줄 할까요? 평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상호 동포애가 넘치는 사회다. 그거 밑줄. 그러니까 동서양 묶어서 아하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 모습이다.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사회 건설의 그 선결 조건이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 좀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사회는 제도적 여건 말이야. 제도 여건 말이 밑줄. 이상사회에 걸맞는 사람들의 후반부 밑줄. 의식 구조에 내부라 밑줄. 자신의 권리 주장해 못지 않게 후반부 밑줄.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2부로 가겠습니다. 도덕 공동체 구현의 기본 원리. 와, 여러분, 이 존 롤스의 정의가 나와야지. 롤스는 10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 아까라네. 자꾸 저는 실수를 하는데 아까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롤스의 정의로는 이 절차의 정의 너무나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 그 롤스 또는 롤즈 발음이 두 덩어리입니다. 롤스라고도 하기도 롤즈라고도 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여러분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그거 믿죠. 그러니까 이 롤스가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첫째 조건하고 이 둘째 조건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기본적인 자유를 일단 우선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누구한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 그거 밑줄.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후세를 위한 전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그것도 밑줄 할까요? 또 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밑줄. 자, 그래서 이제 간혹 이번에 내려오셔서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사회 기본 원리, 의미.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그거 밑줄 하세요. 결국 그게 바로 뭡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등한 기회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 기회 균등입니다. 각자의 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싸잡아서 밑줄을 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 가서 모든 사람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가지며 따라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돼서는 안 되는 기본권을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첫째 조건이죠. 자유우선의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 세 번째, 사회적 약자는 배려가 우선돼야 되겠다. 강력히 밑줄어야 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덕 공동체 구현의 길에서 한 장 넘어가셔서 798쪽 넘어오셨죠. 자, 뭐 여기도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쭉쭉 여러분들에게 그냥 눈여겨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가 뭐냐? 인간의 부당에 억압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자신이 탁월한 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 후반과 밑줄 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입니다. 두 번째, 도덕 공동체 구현의 사례. 자, 이 도덕 공동체 사례, 새마을운동 싸잡아서 밑줄에 넣으세요. 그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근본정신에서.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근면자족 협동 아닙니까? 그 옆에 개 둘의 향해의 정신을 개성했다. 밑줄을 부탁합니다. 개 둘의 향약 새마을운동 전부 다 공통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랑 똑같은 변에 잘살기 운동이었습니다. 배고파게 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거 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진척인 의식과 생산적 사회 기폭을 일깨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덕 공동체 구현의 출발점. 바로 뭡니까? 가정이죠. 그 밑줄부터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 부모, 자식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어떤 때로 뭉쳐야죠. 가정이 확대된 사회 확대된 국가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그 출발점의 가정이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 사회국가도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족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성과 도덕성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동체이며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다 말이죠. 부모, 형제들끼리 정말로 한 달에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로사발에 가겠습니다. 도덕 공동체의 기본 정신. 정의와 공정성을 갖추고 모든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배려는 정말로 배려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보면 도덕적 관심의 대상인 도덕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되겠다. 와, 이거 중요한 얘기죠. 요 며칠 전부터 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게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공부를 잘하건, 좀 덜하건, 다 함께 한 덩어리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 집단, 민족, 국가,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한 일련 인식이 필요하다. 싸잡아서 미치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문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문화 시대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멋진 엄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나라의 이 언어 빨리빨리 이 뭡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요즘 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가서 도덕 공동체가 어느 한 장소에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싸잡아서 미출해냈어요. 모두가 다 함께 차차차 이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안의 3번 우리 인간이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의 한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인간도 결국은 개미, 뱀, 새, 그 양반들은 하나의 같은 각자 한 종들이다 말이죠.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밑줄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